네, 안녕하세요. 변경원 김상아입니다. 앞서서 김상준 시장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어떻게 좀 보면은 머리도 약간 아프고 무거워지는 분위기, 아니면 저작권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의 예술가가 내가 창작을 어디까지 내가 이게 나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이 AI가 등장한 것과 무관하게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조금 더 넓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목도 예술의 길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오늘 한 3가지 정도 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은 전환의 시대이다. 뭔가 어떤 것이 결정이 되고 완결이 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전환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다른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예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술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AI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예술가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었죠. 이 이야기는 초연결 사회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초연결 사회가 나오게 된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나왔던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 20세기 사회가 좀 단선적인 사회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폐쇄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20세기 사실은 20세기 중후반부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기존의 가치관과 관계들은 다 급격하게 충격을 받고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또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바뀌면서 초연결 사회라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그 IT 기술의 발전이 여기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IT 기술 발전 연장선에서 더 이제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내용은 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초연결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저희들은 이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초연결 사회의 정의보다는. 제가 사진 이미지를 2가지를 가져왔는데,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카페죠. 카페에서 이제 패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런 IT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과거하고는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사진에 본 것처럼 공부를 한다면은 과거에는 전부 도서관, 그리고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곳에서 환경이 갖춰진 데서만 해야 그게 학업이고 공부였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주범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페가 많이 있지도 않았었지만 좀 카페 비슷한 곳에 간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롯데리아 정도였습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펼 수는 없어요. 그냥 놀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한 거는 독서실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실, 대학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카페에서 그냥 앉아서, 그렇죠? 앉아서 노트북 놓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한 예를 든 건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개념은 이제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정답 혹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것을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보면 실제로 한국 사회,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끌게 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고의 등장이죠. 이세돌과 바둑대결을 했던.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챗GPT가 22년에 오픈AI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오픈AI에 있어서 샘 알트만이 그 전에 구글 딥마인드 쪽에서 계속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챗GPT를 발표하기 전에 오픈AI를 설립하고 여기에 이제 연구를 박차를 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2015년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과 연구에 대한 이 내용들보다 더 빠르게 오픈AI라는 회사가 따로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순간 이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세간에 도는 이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여부는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급하게 알파고를 이제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발표하면서 이제 이런 바둑 대결을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픈AI가 더 빠른 속도로 챗GPT를 이제 가지고 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생성형 AI라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AI라는 것인데 왜 제너러티브 AI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 자료는 고용정보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거고요. 당시는 아직 제너러티브 AI가 전면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의 AI를 보고서 이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자동화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요즘 생성형 AI하고서는 자동화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유가 이제 생성형 AI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자동화와 관련해서 이제 대체 가능한 직업들이 분류를 봤을 때 예술가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면 지금 이제 왼편의 낮은 직업에서 아래에 보면 이제 제품 디자이너 15위 가장 낮습니다. 내가 이제 디자인 연구소라서 디자인을 좀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은데 가장 낮습니다. 그 위로 이제 배우, 감독, 국악, 패션 디자이너 12위도 조금 올라가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용가 지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가장 대체 확률이 낮은 거는 화가예요. 화가나 조각가.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가 순수 예술보다는 더 빨리 자동화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였던 거죠. 지금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산업용 로봇하고 소프트웨어하고 AI. 자, 여기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 흔히 이제 로봇8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생성형 AI가 아닌 전통적 AI 인공지능에 가미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학력하고 임금을 나누는데요. 산업용 로봇이 이제 파란색인데 학력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AI를 보면 재밌습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AI에 노출될 확률이 더 커진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임금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AI도 생성형 AI만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생성형 AI, 그 전 단계의 AI도 같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그 생성형 AI가 이제 좀 더 그 비중이 좀 커지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기존의 공장 자동화, 로봇팔은 그 단순 노동,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직업을 일자리를 대체했고, 이 창의적이거나 지식 노동을 하는 곳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게 아니라 창작의 영역에 오히려 더 훨씬 많이 활용되고 거기서 더 많은 이제 일자리 대체를 가져올 거다라는 결론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막 출연한 그 당시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술과 창작의 영역이다. 근데 불과 지금 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지난 23년 1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의견이 바뀝니다. 실제로 그게 그런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예술가 창작자들이다 라는 얘기가 드러났고, 한 예가 최근에 발표된 소라지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1분 안 되는 영상을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동안에 그런 작업을 하려면 며칠을 걸려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바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소라를 만약에 소라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바타 같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인력과 시간 면에서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하면 가장 안전한 거는 육체, 몸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머리, 지식을 사용하고 창의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더 위험하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Gen AI, 제너러티브 AI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AI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AI 발전을 처음 56년 인공지능, 맥카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전성기를 맞았다가 또 암흑기를 거치고 또 전성기를 왔다 암흑기 거치고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 Gen AI가 나오면서 지금은 암흑기라는 얘기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향 곡선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컴퓨터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력한 데이터 값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공식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아웃풋을 가져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은 과거 인공지능 1 더하기 1은 항상 2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 더하기 1을 3이나 4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지금 Gen AI는요, 1 더하기 1은 하고 물어보면 3, 4라고 대답하는 애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 그 Gen AI 이전의 그 학습법은 흔히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는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값을 놓고 값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지만 요 앞에 발표하신 팀장님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학습의 개념인데,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고 그 정해진 그 프로그래밍된 그 원칙에 의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학습만 계속 시켜주고, 이 학습된 양에 의해서 얘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올 것을 얘가 스스로 찾아서 그걸 아웃풋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사람이 하는 창작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을,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먼저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가능해졌던 게 뭐냐라면 바로 그게 그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그 다음 나오는 딥러닝, 이런 과정이고, 이 딥러닝 과정에서는 특히 인간의 이제 그 뇌신경망, 이 뇌신경망을 그대로 이 컴퓨터에다가 앉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뇌에서 움직이는 정보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얘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 안에서 작품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죠. 거짓말한다 얘가.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그 공식에 의해서 아웃풋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얘가 스스로 본인이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해서 대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확률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과연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 그럼 반문을 해봅시다. 저 스스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했다고 절대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누구라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은 있을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우리가 앞에 이제 AI의 초창기 AI 버전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그런 버전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의 대로 답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분석 철학입니다. 인식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식론이나 분석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논리와 법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해진 그 이야기를 자꾸 요구하고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결론을 가져와야 돼 라고 자꾸 하게 되죠. 이러한 그 분석 철학과 인식론에 반대를 하면서 나온 철학이 바로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대 철학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헤겔이나 칸트가 하는 얘기하고는 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 쪽과 영미 철학이 주로 분석 철학과 인식론에 강하면 프랑스는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 쪽 철학자 중에 이 프랑스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 얘기를 보면 약간 결이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 사람들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인간 스스로가 과연 창의적인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창의라고 얘기했던 예술가가 난 창작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었던 이 자체가 사실은 이 반복된 논리와 다음에 이미 정해진 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화된 기계가 생산해낸 제품처럼 혹시 찍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게 나의 창작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AI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AI가 낸 창작물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아닌 AI가 있으니까 이거는 창작물이 아니야. 저작권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표상적, 현상적인 거에 대한 단기간적인 그리고 단시한적인 접근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만 정말 예술가로서 순수한 창작자로서 우리의 그 권리와 우리의 이 창작물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젠 AI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술 중에 왜 자꾸 사람과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요즘 멀티모달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GPT가 작년에 GPT-4 터보까지 되고 얼마 전에 GPT-4 옴니, 그러니까 4.5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텍스트 투 텍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 텍스트로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내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GPT-4.5를 켜놓고 말을 하면요. 얘가 그대로 똑같이 사람처럼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이 나중에 텍스트로 똑같이 돼서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보여주면 얘가 그 이미지를 보고 바로 또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T-4.5에 대한 데모 영상을 보면은요,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학 문제까지 가르쳐줘요.
직접 이렇게 그 수학 문제 그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그 사람이 그리는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수정해주고 수학 마치 그 학원의 수학 선생님, 수학 강사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목소리도 다양한 버전으로 변화시키는 것들. 이러한 그 기술들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VR, AR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24년부터, 작년 23년부터 이제 점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XR이죠.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VR, AR도 이제는 지나간 것들이에요. 이제는 XR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 결국은 기존의 그 인공지능은 그래도 이거는 기계야,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기계인가? 내가 기계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젠 AI, 제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과연 나는 내가 사람이고 제가 기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이 생리적인 이 몸뚱아리,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쟤는 여전히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기준은 나의 몸뚱아리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 인간은 우리는 창의적인 이 지식과 이런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 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이제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창작의 능력, 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젠 AI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분야별로 인간하고 대결해서 지금 젠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식 능력을 가져오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건 얘는 몸이 없었던 거예요. 몸이.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올 3월 달이었는가 그랬었죠. 이 오픈 AI가 피규어라는 그 로봇 만드는 스타트업하고 같이 피규어 공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오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보셨겠지만 테이블에서 얘가 먹을 거 달라니까 사과를 집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물어보죠. 너 왜 나한테 사과 줬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게 그 피규어 공유 로봇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젠 AI 이전 버전은 그걸 입력해야만 얘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막 배웁니다, 개발자들이. 지금 코딩 안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딩 배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주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저작권협회에서 이봉 저작권도 이제 끊었지만 노래 인공지능 작곡 거기 만든 그곳에 있는 한국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지금 이제 코딩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다 AI 시킨대요. AI한테 코딩을 시키고 걔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근데 딱 하나 결점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어떤 한 부분을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해결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코딩을 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 있는 박사들이 그 부분만 바로 해결한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기술자들이 혼자 코딩하고 다 만들어내는 것보다 거의 2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으로 확 줄어들어서 작업이 끝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람과 AI의 경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거 보는 이거는 구글에 이제 강마한테 그냥 제가 해봤어요. 생성 AI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좀 알려줘봐 이렇게 했더니 이거 나오는데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디자인이고 뭐고 다 이해가 안 가죠. PPT 형식으로 한 컷으로 해서 이거 좀 해줘봐 그랬더니 10초도 안 걸려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뻔한 내용이죠. 다들 할 수 있고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PPT 한 페이지를 이렇게 내용을 넣는다면 아무리 빨라도 1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1분 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질문을 받고 오면. 근데 얘는 이거 하는데 10초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바로. AI가 뭐 대단한 걸 한다기보다 얘가 하고 있는 거를 일단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예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자료 보시면 다들 이해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데 핵심은 어쨌든 예술은 처음에 기술과 분리된 것은 아니었었다. 다들 아시지만 이제 테크네라는 용어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같이 이제 있었었는데 순수 예술 우리가 하는 파인 아트라는 게 나온 건 결국 18세기였던 거고요. 프랑스의 이제 샤르바트라는 사람이 이 모자르라는 그 파인 아트라는 얘기를 쓰면서 나왔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20세기 중반부터 미디어 아트, 인터넷 아트 등등 하면서 다시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 예를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 벤자민 전쟁 작업도 있고 요 근래에도 이제 그 기술이 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인工지능이 만든 이제 노래인데 이거를 그냥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인공지능이라서 대상을 받고 경매에서 비싼 가격으로 낙찰되기도 하고 다들 아시는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책을 파는데요. 그 소설도 썼고 그다음에 시집도 나와 있고 이제 전 영역으로 지금 예술의 모든 영역으로 지금 다 나와서 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술의 의미 뭐 이런 건 다들 뻔한 것이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뭐 여기서 반복하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그 22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포함됐어요. 자, 뭐 애니메이션 뮤지컬까지는 그래도 뭐 저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텐데 게임이 예술이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지금 이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확인을 사실 해보고 싶어요. 게임 예술에다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서 몇 분이나 동의하시는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세 분 손 드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게임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작의 영역, 저작권 이런 문제 얘기 나오고 있는 데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게임 영역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순수 예술, 과거에 아까 잠깐 얘기한 파인 아트라는 이 부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랑 아마 순수 파트에 계신 분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수예술적 파트 출신이어서 고집을 좀 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술 창작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과연 그 창작의 주체는 누구냐? 이제 앞에 저작권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거죠. AI가 창작의 주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술가냐? 아니면 이제는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제 하잖아요. 자, 이미 그 일반인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문을 제일 처음 여는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듀션이죠. 경기를 뒤집어 거꾸로 전시하면서부터 이미 예술가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대미술 전시 보러 가면 일반인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이게 뭐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와 예술이 아닌 사람, 예술 작품과 아닌 걸 구분해왔던 건 누구였죠? 바로 예술의 제도권들이었던 거죠. 예술의 기득권자들. 예를 들면 미술관, 거기 있는 큐레이터들, 평론가들, 미술사가들, 이 사람들이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술가야. 이 사람이 예술 작품이야.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간에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가 등장하면서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도 많이 나오지만 공모전에서
AI로 만든 작품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이거 AI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제가 통과했는데 요 콜로라도에서 1등한 이거를 만든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게임 기획자입니다. 게임 기획자가 미드전이 가지고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일반인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게임도 예술 영역 왔으니까 게임 기획자 예술가요. 그럼 예술가가 그거거든요. 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주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창작 주체, 창작자라는 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예술가만 창작자라고 고집을 하면 뭐 고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AI도, 젠 AI도 창작자야. 우리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그럼 예술은 뭐냐 도대체? 예술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파인아트 예술이냐? 아니면 이제 예술은 기술이냐? 기술과 예술의 그 벽이 이제 없어진 것이냐? 아니면 예술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사유인가? 제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그 생각, 사유, 이게 과연 예술인가? 과연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AI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AI가 만든 작품이 이걸 우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누굴 인정하냐 마냐 이런 고민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당장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것들이고, 정말 긴 시간을 봤을 때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제 정말 다시 우리가 고민하고 정립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창작의 주체, 예술의 정의, 뭘 예술로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했던 결과인데요. 이제 뭐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 결과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미드저니처럼 이제 그 이미지 관련된 생성 AI 프로그램입니다. 이 디퓨전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설문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설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막대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알려주지 않고서 설문을 한 거고, 오른쪽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방금 봤던 그 그림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렸어요 라고 하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응답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감동이 느껴진다라고에 대해서, 또 작품성이 뛰어나다라는 대답이 몰랐을 때보다 알았을 때 조금 내려갑니다. 근데 이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 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별 큰 그게 아니지만, 예술가 입장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 조금 내려간 건 도대체 뭘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그렸냐, 인공지능이 안 그렸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이게 나한테 감동이 왔으면 감동이 왔고, 작품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으면 작품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렸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 내려간 건 무엇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분들이 아닙니까? 최소한 예술가의 존재를 좀 존중하고 싶었던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래? 인공지능이 그렸던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건 좀 아니라고 해야지 라고 한 건 아닌가. 결국 뭐냐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술이라는 거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감성으로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몸과 감성으로 느끼는 대답에서 인공지능이 누가 그랬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직접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내 몸이 시공간 속에서 그 작품과 만났을 때 내 몸에 다가오는 어떤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만 저게 나에겐 예술 작품으로서 작품성이나 감동이 있다는 걸 평가하는 거지, 누가 했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누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이건 어디로 올라가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미술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현대미술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과의 대화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그래프 때문이에요. 집에 걸어두고 싶은 그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결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으로 인간의 예술가를 존중하자고 해서 답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걸어두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2017년에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때 기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하고 기계하고 이제 앞으로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면서 이제 17년도에 발표했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자료 공유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문할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창작을 우리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어디까지 창작이라고 할 것인가, 창작의 범위나 경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이 세 개 용어에 대한 차이점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는요, 제가 아까 피규어 보면 사과 짓는 이야기했지만 걔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뇌는요, 젠 AI가 들어가서 이 사고하는 건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외형이 우리가 봐도 로봇이라고 보일 정도로 로봇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안드로이드 로봇은 뭐냐? 외형이 사람 피부와 똑같이 돼 있어요.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네요. 눈동자도 똑같고요. 막 피부도 있고 뭐 수염도 나고 머리카락, 눈썹, 눈동자도 돌아가는데 진짜 사람 눈동자랑 똑같아요. 피부 사람 피부 똑같고요. 움직일 때마다 피부의 움직임이 똑같이 납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로봇이에요. 기술적으로 사람과 똑같은 외형을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피부를 벗겨내면 안에는 로봇 팔이 기계인데 거치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로봇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젠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지성을 갖기 시작하고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이제 진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제 옆에 등장하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제가 로봇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표시가 나지만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정말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리고 사이보그는 뭐냐? 사람이 로봇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로봇을 바뀌다 그게 말이 되느냐? 자, 지금 이미 사이보그 많이 있어요. 초기 단계 사이보그. 인공심장. 그죠? 심장에 기계 놓잖아요. 신장도 인공심장도 없고. 이렇게 사람 몸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예요. 의수, 의조. 기계로 다 대체하죠. 과거에 우리가 봤던 아주 제가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 됩니다. 최근에 더 놀라운 거,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개발했어요. 이 피부, 보통 이제 그런 신경고 칩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얘가 뻣뻣한데 사람의 피부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부드러운 걸 개발해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마치 그 천처럼 이렇게 막 손으로 움직이면 움직여요. 그 이제 몸에 심으면 걔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로봇, 그 인공지능이 뇌와 로봇이라는 이 육체를 갖다 둘 다 가지면서 점점 사람으로 되고 있고 사람은 점점 로봇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어느 순간 이 둘이 만나겠죠? 그러면 과연 누가 사람이고 누가 로봇일까?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긴 한데 이것으로 좀 발길을 맞추더라고. 어떻게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경대학교 박혜신 교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AI에 대한 역할이나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도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되면은
어떤 이미지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쓰는 것처럼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크게 어떤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예술가들이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결국은 결정은 누구에게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AI가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인간을 대체할 만큼 다가올 때 결국 우리가 쟤를 겁내고 두려워해서 회피하면 싸움에 집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차라리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다만 이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그거를 학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빨리 그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 수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 활용으로 보겠다. 하지만 어떤 부분 영역에 넘어선 상황에 갔을 때는 우리 이거는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걸 꼭 밝히자.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AI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몇몇 대학에서 이 AI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대학교들이 몇 군데가 지금 계속 한두 군데씩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빨리 만드셔야 된다. 근데 이게 학교 차원에서 만들면은 이게 너무 보편적인 거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얘기 나오면서 산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도메인의 싸움이다. 각 도메인별로 AI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도메인에서 이 AI가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가를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으면 이거 못 만듭니다. AI 기술 개발자들 못 만들어요. 왜? 그 도메인의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하신다? 디자인할 때 그 세부적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빨리 내부에서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단번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서 빨리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서경대 디자인학과의 AI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셔서 그거를 적용해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냥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고 다음에 유의할 걸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